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네티즌과 언론이 김치와 한복을 비롯해 대대로 내려온 우리 문화와 생활 양식을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태종과 양녕대군 등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려내고 중국풍 소품을 사용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방송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를 통해 왜곡된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약 20년 전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시도한 뒤 이제는 문화에서도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전파공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해봅니다. 또 대통령 백신 접종을 두고 제기된 음모론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3일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같은 날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류됐었던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요양병원 환자 등 우선 대상자들부터 동의를 받고 접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서울 중구 종로구 보건소에서 23일 오전에 접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만 68세,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올해 만 66세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접종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네. 논란이 있었는데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접종하는 영상을 좀 보시면요. 이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백신이 든 병에서 백신을 추출한 뒤에 이 가림막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대통령에게 접종을 하는데요. 이때 주사기 뚜껑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접종하기 직전에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이런 글이 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질병관리청은 접종 준비 작업 시간 동안 이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식적인 의료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합쳐져서요. 이 백신 관련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그렇다고 치고 네. 대통령 접종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그러고 네. 맞으면 또 맞았다고 비난하는데 네. 보고 있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비판이 나왔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일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특혜 시비를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 해외여행용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밝히라,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최대 115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도 최근 하루 접종 인원이 2만 명 이하고 1회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67만 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속도가 느린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객관적 검증으로 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또 내년분 접종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제대로 접종하면 백신이 떨어지니까 이 선거 전에 공백 기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능력 있는데도 접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큰 불 났는데 소방 호스로 안 끄고 바가지로 물 떠서 불 끄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달 전에 말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점에 비하면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은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비판만을 위한 비판으로 이 불필요한 소모만 하는 정치가 좀 줄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 이번 상황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 대처하고 백신에 관한 하는 네.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같이 협조. 힘을 도와서 네, 대안을 내거나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비난보다 빈정거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대선 전초전 같은 서울시장 선거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요, 하루 여론조사 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는 서울 시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3,200명을 대상으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물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빙이었단 말도 있고 또 예상 밖으로 오차 범위 밖에 낙승이었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자진 사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 재입성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난 뒤에 네.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 사퇴 이후로 그 이후의 선거에서 계속 보수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오세훈 후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임시 당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이 서울시장을 직을 던졌습니다. 이후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장이 됐고요. 또 홍준표 한나라당 체제가 이제 끝나면서 보수가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 오세훈 후보 그리고 지난 1월에 안철수 후보 입당을 건 이 조건부 출마를 선언할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출마 선언이 어딨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이 당내에서도 초반에는 나경원 후보에게 점수를 좀 더 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과가 개인적으로도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승리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의석 차이가 꽤 크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그래서 조직력. 이 주요 요소로 꼽히는데 그중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간은 우리 편 그리고 안 잘 아는 다시는 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게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기호 1, 2번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네. 선거전이 본격화될 텐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낡은 시장 안 된다. 그리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LH 사태 원조격이다. 아니다.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여야 당 차원에서 상대 진영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오세훈 후보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걷어찬 극우일 뿐이다. 박영선은 그럼 돈퓰리즘 후보다. 관건 금건 선거 아니야. 이런 개인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요. 당 차원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정책 대결이 보이지 않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선거 초반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동이 진행되고 민심이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 과정은 당사자들한테는 피말리는 과정이지만 좋은 교과서가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여야 둘 다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노조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50대 김모 씨가 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돌봄 전담사 노조는 인사 발령으로 업무량이 늘어나서 이 과로를 숨진 이유로 꼽았는데요. 지난해까지 한 교실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을 맡았는데 올해 학교가 바뀌면서 2개 반에서 53명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계약 전에는 주말 휴일에도 출근을 했고 힘들어하던 김 씨가 계약 사흘째부터 병가를 냈었는데 동료 전담사에게 보낸 메시지 같은 걸 보면요. 괴롭다거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학교 측에도 어려움을 호소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가 전담사를 늘려달라고 충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학교 측은 교육청에서 돌봄 전담사 충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김 씨의 요청으로 인해서 업무를 조정을 해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교육청의 행정 정책적인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돌봄 교실은요, 이 맞벌이 가정 등을 이유로 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있는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 다른 시도에서는 한 교실에 한 명이 25명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대구에서는 2개 교실에서 학생을 최대 50명까지 맡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A씨
전에 근무했던 나이가 더 많은 돌봄 교사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했는데 무리가 없었다면서 이 죽음은 안타깝지만 과로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돌봄 인원에 대해서도요. 하루 3시간씩 수업을 해주는 특기 적성 강사가 왔기 때문에 혼자 아이들을 50명씩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강사가 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오랜 시간 보지 않았다. 이거는 단순히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만 계산한 겁니다. 이 돌봄 교사는 학생들이 돌봄 교실에 오면 돌봄 교실에 온 걸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돌봄 교실에 있다가 방과후 수업을 가는 학생들, 그리고 방과후 수업을 갔다가 다시 돌봄 교실에 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교를 할 때도 학원으로 가는지 보호자가 데리러 오는지 이런 일정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50명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사실 업무가 적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인은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돌봄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자칫 정작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요.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시도는 왜 한 반에 네. 25명까지만 수용을 하는데 우리는 50명인지 이 지점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5.18 당시 계엄군 진압에 빗댄 한 신문사의 만평이 논란입니다. 지난 18일 대구 매일신문사에 실린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로 지칭된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들의 폭력에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은 아닌 밤중에 9억 원 초과 1주택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그림 사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사진과 똑같은데요. 전두환 군부 정권이 광주 시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모습을 이 정부 정책 비판에 쓴 것은 이 금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만평 보면 광주 지역 분들은 굉장히 비판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해당 지역 언론사들의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남일보입니다. 이 만평은 5.18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만평을 보는 사람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에 학살당한 광주 시민과 같은 피해자처럼 느끼게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가톨릭 종교의 사제가 운영하는 신문에서 가톨릭 교리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신문에 실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요. 이 대구 지역 가톨릭 단체는 물론이고 시민과 언론계에서 이러한 양상을 묵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신문에 이런 만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광주 전남 지역 언론들이 짚고 있는데요. 무등일보는요. 지난 2019년에는 매일신문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이 담긴 외부 기고를 실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5.18은 민주화 운동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좌익 사상범 등이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를 며칠간 무장 공격한 것과 같이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요소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는 외부 기고를 실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을 통해서 호남은 정권으로부터 분에 넘친 특혜를 입고 있다는 등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비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논평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입장을 냈는데요. 이 해당 만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일 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위반한 소지가 보인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보훈처가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해당 만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최근 개정된 5.18 특별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요. 이 5.18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만평이 허위 사실을 다룬 게 아니고 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의 분석도 있는데요. 이 법적 처벌을 떠나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역 없이 사회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거 이 언론사의 역할이지만요. 금도까지 없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이 책임과 의무로부터 무한정 자유롭다는 것도 아닐 뿐더러요. 이 차별과 혐오 표현이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본 중에 기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최근 김치와 한복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네티즌 간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 중국 유튜버가 김치와 상추쌈, 한복 등을 중국 문화로 소개하는 영상을 연달아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도한 데 이어 이제는 문화까지 왜곡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전파공정의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기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 드라마가 중국과 한국의 문화 논쟁에 관련된 일로 지난 금요일 날 결국 방송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최근 김치, 한복, 매듭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중국이 우리 문화를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 왜곡 시도들이 일어나는 게 뭐 비단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이 가지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단장님, 지금 문화 왜곡 실태와 심각성이 어느 정도죠? 그 쓰나미나 해일이 올 때는 미리 조짐이 보이잖아요. 네. 태풍 오기 전에는. 저희가 2002년도였을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네.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중국이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 한국 영무 이름 코리아랑 또 연관도 있고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중국이 선포하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건 학자들의 일이니까 잘 관리하겠다고 또 끝났어요. 네.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본 순간에 그러면 중국 정부의 저 말을 과연 제3국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그때 저희가 각 나라 교과서를 저희 입수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말한 저 내용이 정말 실수인가 고의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해외 홍보하는 걸 봤는데 이게 바로 그때 2002년도에 발간했던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네. 제일 유명한 교과서거든요. 옥스퍼드 교과서에서 2002년도 판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대 세계인데요. 여기에 일면에 한국의 역사, 고구려 역사를 전체가 다 고구려뿐만 아니죠. 백제, 신라 전부가 다 중국 역사를 해놨어요. 네. 영토로. 특히 네. 세부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해놨어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다 중국 거라고. 그리고 최근이죠. 2019년도에 네. 20년 지나서 여전히 발행하고 있는 해외 교과서예요. 이거는 5천만 권 발행하는 초대형 교과서 출판사인데 최신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보시면 동일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전체 한반도가 다 중국 거래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동북공정이 부분이 중국의 학자 영역이 아니라 중국이 작정하고 전 세계 해외 홍보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2020년부터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끝난 거죠. 끝나니까 역사 끝나면 뭐겠어요? 이제 문화잖아요. 시기별로 그 역사의 잔재가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뭐 한복이라든지 뭐 가시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다 중국 역사라고 대표적으로 김치도 미국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의 원조가 시작이 중국이라 나오고 있고 네. 또 갓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20년 동안 역사를 이제 완전히 한국 전체 역사가 다 중국의 역사라고 해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우리 모든 문화를 전부 다 중국의 문화를 만들려는 것이 지금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역사가 동북공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중국 문화가 우리 부치기. 네. 문화에 고일 수는 없고 중국 네. 문화가 자기들 문화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문화도 모두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는 그 공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정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그 시각들, 중국의 시각들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갖고 있는 문화가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각에서 보면 사실 그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미국 마라라고에서 회담을 했을 때 네. 2시간 정도의 그 밀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는 중국에 속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고 뒤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1950년대에 발간된 중공 교과서에 보면 이 점선으로 중국의 영역을 그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 벌써 한반도는 중국의 것이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치, 뭐 한복 또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선족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이제 편입시키는 것 중에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민족 시인 윤동주가 그 용정에 거기 이제 계셨는데 그게 흑룡강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조선족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김치도 중국 조선족의 김치였고 한복도 조선족의 한복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김치고 중국의 한복이라고 주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지방의 역사를 캐서 서川지방의 김치다 또는 신장 지방의 김치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완전히 김치화하는 이런 이제 김치를 중국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전체적인 것들은 의도적으로 논리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자기들의 문화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와중에 김치 역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방향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얼마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만 비빔밥을 먹는데 중국 비빔밥을 드라마상에서 BPL로 먹는다든지 또 방송 제작이 방송이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각종 그 중국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후에 중국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냐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박 단장님 보시기에도 우리 지금 콘텐츠에 중국 자본의 개입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 자본 중에 큰 기업이 보이지 않게 이제 중국 정부가 임명한 사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과 중국 정부는 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외신 보니까 한류 때문에 가장 많이 혜택 보는 게 또 넷플릭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우울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희망이 생긴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 올라가면 또 제일 혜택 보는 게 바로 그 드라마에 들어간 상품이라는 거죠. 네. 이제 PPL이죠. 상품이 뜨면은 전 세계 잘 팔리니까요. 문제는 그런 부분이 1년 사이에 다양한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 자본으로 반영된 제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인데 전 세계에 판매되는 그 넷플릭스 통해서 한국에서 안 먹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말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한국 드라마를 자기네 중국 역사와 문화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또 정부가 입장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게 그 많은 돈이 일괄적으로 1년 사이에 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혜택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관여되는 게임 회사, 다음에 중국에서 관여하는 무슨 뭐 유튜브, 또 관여하는 뭐 이렇게 다양한 뭐 드라마, 이 모든 게 다 거의 1년 만에 확 퍼진 거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게 중국 정부, 뭐 학계, 뭐 파워 유튜버 플랫폼이 연합이 되어서 중국의 뭐 위대한 고대 문명을 홍보하는 걸 빙자를 해서 전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데 네.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 교수님, 중국이 지금 문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태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 공정이라고 말하는 이 전파 공정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뭐 확립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동력 역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 1대1로 전략이라고 사업 크게 이제 정리를 하면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제 교통,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네.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대1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통합되면 소위 말하면 인류 운명 공동체 중화 대가정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중화 대가정은 결국은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낸 이 통신과 교통의 길로 무엇이 움직이느냐? 결국은 문화가 움직이는데 문화는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그 중국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으면 중국은 사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공청단에 속해 있다 또는 네. 공산당에 속해 있다. 기업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산당 정부다라고 하면 개인과 국가를 크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국가 주도적인 게 깔려 있고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상업적인 어떤 일반 기업의 투자처럼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문화 패권을 향한 길로 나가는데 제일 천병처럼 사용되고 있는 게 이런 자본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에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전파 공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단장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단순히 네티즌 간의 서로 애국주의 논쟁, 우리나라가 낫다, 우리 민족이 낫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중국이 거대하게 기획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이어서 중국 우수 전통문화 전승발전공정 이것을 줄여서 이제 전파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파공정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단장님? 아니 자신들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 홍보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1년 만에 갑자기 역사를 고쳐서 홍보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관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알다시피 중국에서 유튜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안 되고 인스타도 안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1,500만 명의 독자가 있는 아주 파워 유튜버가 1년 전에는 똑같은 김치를 올리면서 조선족이라고 올렸거든요. 조선족 문화라고. 네. 근데 최근에는 똑같은 김치를 올리면서 중국 문화라고 올렸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또 중국 유튜버가 못 쓰잖아요.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중국의 게임 회사 아실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 한복을 이제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막 이제 항의하니까 갑자기 한복을 이제 중국 거라고 고천병과 동시에 발표문에 우리는 중국 정부의 뜻에 반하지 않겠다고도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민간 게임 회사, 민간 유튜버일 수 있겠지만 협박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일종의 작전 같아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사령관이 지침을 내려요. 그러면 막 중령, 소령, 막 대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한편의 뭐 작전 계획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동시간적으로 또 해외 모든 매체에 다 퍼지는 거고 어떻게 가만히 있던 김치의 근원 문제가 갑자기 또 바뀔 수 있겠어요. 네. 누가 시킨 거잖아요. 네. 박 단장님 전파공정이라는 그 자체가 중국 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기획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중국 정치나 또는 현재 중국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중앙 정부 리더가 이인 위본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구호를 딱 적으면 곧바로 시골까지 공사판에도 이인 위본에 의한 뭐 이렇게 지침이 다 이제 하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의 환구 15에서 김치에 대한 논조를 썼다라고 하면 이 김치에 대한 논조는 하나의 지침이고 여기에 맞게 소위 말하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 각 단체가 이러한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치라고 보면 중국인이 갑자기 김치를 많이 먹게 됐고 특히 이제 사스 이후에 굉장히 그 효력이 있다고 봤고 코로나 이후에도 더 효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김치 소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치 소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김치를 해외 수출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ISO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중국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국이 갖고 있는 파오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다가 봉투에 뭐라고 적었냐면 한식, 한국식 파오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파오차이는 중국 건데 한국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중국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네티즌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당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억지에 가까운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까지 김치, 상추쌈의 종주국 논란이라는 건 참 우스운 얘기고 웃긴 얘기죠, 사실은. 김치, 상추쌈, 한복 등 그다음에 매듭 등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저는 뭐 역사를 볼 때 좀 무서운 게 있는데요. 독일 나치가 유럽을 침략했을 때 그 전 단계가 이제 아리안족이 위대하다라는 네. 걸 강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역사가 위대한 걸 수 있죠. 하지만 그 위대함이 이웃 나라를 무시하게 되고 깔아뭉개게 되고 침략까지 이어지잖아요. 저는 이 부분 무서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뭐 고구려, 뭐 이렇게 뭐 고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정체성 핵심 부분을 조금씩 뺏어갔고 그 부분을 해외에서 홍보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김치, 또 지금은 덕수 경복궁 늘상 한복 입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타협 안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침략하는 의도는 거의 중국 정부도 이 모든 걸 다 감안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김치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먹나요? 아니잖아요, 중국처럼. 매일 먹는 한국인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 뻔히 알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든 얘기는 그만큼 이제 한국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완전히 무시하다는 게 발생했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정부 입장이 아니라 개인한테 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전이죠. 한국 연예인이 갑자기 마오라는 이름에 대해서 수많은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오라는 이름을 예명을 할까라는 식으로 발한 거 가지고 20만 명이 그 연예인 인스타그램을 테러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을 중단했어요. 이런 게 연예인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황구시보에서 대놓고 한 2페이지 분량으로 방크는 왜 중국을 왜 공격하는 식으로 지침 내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방크 사이트를 테러하는 거예요. 방크 사이트에 올렸던 한복 포스터를 테러하고 방크 사이트를 테러해서 저희가 중국 IP 알았거든요. 저 이런 게 방치되면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개개인들이 네. 김치볶음을 인스타에 올리면 연예인과 방크처럼 수십만 명이 테러할 거거든요. 이 사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거의 뭐 최악이 올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막는 것이 지금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런 활동의 중심에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주요 활동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공천당이라고 말하는 이 단체 소속의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교수님 공천단이 뭡니까? 일단 공청단은 그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고 14세에서 28세 정도에 해당되는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우선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뭐 대만계 젊은이라든가 또는 기타 화교들과의 교류 활동, 또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이 14세에서 28세 사이니까 이들이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사이버 세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 정부가 또 중국 기업을 통해서 중국 국가 이익의 한 목적적인 방향으로 이들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을 인터넷 홍위병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또 이제 1,000만 동원령을 내렸다는 등 아니면 뭐 한 건당 얼마를 준다는 등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양이 특히 이제 그 사이버 세계에서 접속 건수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고 중국으로 봐서 6억 5천만 정도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공청단 전체 단원이 한 8천만 명쯤 된다고 보면 이 8천만 명이 움직이면 전 세계에 어떠한 뭐 아까 방크 사이트도 이야기했지만 사이트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대단한 군대의 하나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보시기에 중국 정부가 개입이나 최소한 무기 단장님은 무기인이 아니고 개입이라고 보시는 것 아니, 같고 이 교수님은 최소한 무기는 하지만 개입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보십니까? 그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는 것이 공청단이 개입한다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공청단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그보다 훨씬 아니 센 공산당 SNS에서 대놓고 이렇게 한복이라든지 갓 뭐 김치를 중국의 어떤 것이라고 홍보했던 사람들 칭찬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칭찬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공산당 문화에서 10대들이 당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가상 경쟁을 시킨 거라서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건 지침이겠죠. 그리고 이미 저는 경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화 전에 제가 3년 전인가 갔어요, 미국을.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게티 미술관에서 입장과 동시에 보여지는 중국 대규모 전시관에 스폰서가 다 중국 관영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일면에 만리장성의 위치를 평양까지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조선족 문화가 아니라 한반도 안에 들어와서 마치 고구려 발에 있는 모든 북한 영토가 전부 다 중국 영토처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민간이 했을까요? 저 아니라 보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분명히 중국은 그래요. 이 고구려나 백제 이런 부분도 다 학자간 거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모든 이런 박물관 미술관은 정부의 도움 없이 안 되거든요. 해외에 중국 대사관 문화관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밀하게 마치 작전 짜듯이 총사령관 중국 정부가 오시고 그리고 부사령관 뭐 민간 기업 다음에 이제 뭐 중령 소령은 말한 것처럼 신문 그리고 유튜버겠죠.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거대한 기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 전파 공정이라는 것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이런 전파 공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지점은 어딘지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지금 올해가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49년이 신중국 성립 100주년 되는 해인데 중국이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올해는 소강 사회를 만들겠다. 이 뭐냐면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목표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소득 수준 1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49년에는 소득 수준 5만 불.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 예를 들어 지금의 인구 14억이라면 최소한 14억 인구가 5만 불 수준이 되면 미국을 제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경제력으로 자연스럽게 중국 중심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처럼 인류 운명 공동체, 중화 대가정이 만들어지고 중국이 만든 규칙 안에서 중국이 만든 표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이 아마 중국이 갖고 있는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차이나로 예, 팍스 시니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 자기들이 중심으로 맞습니다. 패권 국가가 무문화 문명 얘기했고 성공한 예는 별로 없는데 참 그 길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시도가 동북공정이지 않았습니까? 동북공정은 20년 하셨다고 이 정도 이제 외국 교과서에 색깔이 칠해질 정도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건데 동북공정은 단장님 끝났습니까? 그들이 이미 공식 발표는 끝났죠. 그거는 이제 학문 연구가 끝난 것이고 거기에 보여지지 않는 홍보 작업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2002년도부터 7년도까지 작업 끝났는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발행된 해외 교과서에서 웹사이트에서 심지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백과사전이죠. 구글에서 항상 일면에 뜨는 위키피디아에서도 다국어를 보시면 항상 만리장성의 위치가 평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이 뭐 돈에 의한 목적이든 뭐든 간에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말한 것처럼 북한 영토를 대부분 다 중국 영토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이트에서 대조영이 중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가 1,000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답변이 뭐랬냐 그러면은 대조영을 한국의 역사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그 해외 학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뭐겠어요? 이미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고구려든 발해든 간에 다 로비가 끝난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런 해외 교과서라는 부분이 그냥 올리는 책이 아니에요. 몇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세대들한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내용만 엄선한 생각을 보잖아요. 작년도하고 올해 저희는 미국에서 SAT죠, AP.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시험 보고 있는 고3들이 보고 있는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심지어 미국 대학교라는 건 뭐겠어요? 세계 유수의 나라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말한 것처럼 중국 중시 국제 표준이 중국 역성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중국 역사라는 부분까지 암기시키는 건데 이런 네. 부분이 이미 민간이 하는 걸 넘어선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동북공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정도로 보이신다는 것이죠. 마무리됐고 이제 굳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하공정으로 넘어가는 네, 과정이다. 근데 우리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거대한 자본력과 힘을 동원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단장님 보시기에 많이 접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장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나 우리 학계는 어떤 상태로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뭐 학계는 잘 모르겠고요. 정부 입장에서 할 때는 동일하게 했던 일본과의 문제, 뭐 독도 문제, 동일표기 문제, 뭐 위안부 문제는 거의 일본이 관련 거를 전 세계 최근에도 하버드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우익과 동일한 이슈로 이제 세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활동했고요. 또 일본 정부가 군함도 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걸 본 순간에 외교부랑 문체부는 공식 홈페이지 차원에서 외교부 장관 명의로 문체부 장관 명의로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일본의 침략 정신을 부한다고 비판과 동시에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단일 홍보했거든요. 반면에 동일한 이슈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일종의 문화 침략이잖아요.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에 대한 입장인 거고 이 부분 현재 지정적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체감도는 거의 100분의 1이죠. 2004년에는 한국 정부가 후진타오 국가주석한테 시정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단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겉으로 나오는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단장님 보시기에 너무 소극적인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본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관련된 대응 무처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는 해외 홍보든 교육부든 간에 그 발표를 보세요. 거의 100분의 1이고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랑 통만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거 봤을 때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발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도 모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 네. 같아서 어떻게 간에 재판대에서는 결국 정부도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또 최근에 알겠다시피 SBS 드라마 자체가 2회 만에 막을 내렸잖아요. 중국의 어떤 문화 패권에 네. 대한 부분이 드러나서. 네. 동일하게 지금 20년 전부터 발생했던 그 엄청나게 역사 왜곡이 이제 참다 잡다 국민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을 만약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론이 널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정부를 향한 욕이 아니라 내부로 올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정부 측에서 이 국내 여론이 바뀐 걸 좀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정부 대응이 소극적인 속내가 있습니까? 2004년과 지금 비교하면 그 중국의 위상도 달라졌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이고 예를 들어서 인접 국가인 한국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 올림픽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도 있고 그 당시에 중국 수준이 지금 15년, 17년 전에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중국이 완전히 갑이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지금 걸리고 난 다음에 확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고전 후의 문제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한국 기업 삼성, 뭐 현대, 뭐 기타 뭐 각 기업들이 지금 절반이 됐습니다. 중국 내의 기업들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세계 그 전체 자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기 자동차, AI 이런 건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납품에 관한 삼성이나
LG의 노력들이 사실은 거의 무산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되는데요. 이러한 데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 문제를 챙기기에도 급급하다는 의뢰의 위치에 와 있어서 급한데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단장님 도저히 지금 저는 근데- 표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 아니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싸웠는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분명히 말한 것처럼 20년 전과 또 바뀌었지만 또 한국 또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도록 한류 열풍이고 한류 팬들이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해서 전 세계인들 중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1억 명이에요. 저희가 대안을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황구시보라는 유명한 중국 매체에서 대놓고 방크의 중국 대응을 비판했어요. 민간 단체에 불과한 네. 저희 단체를 긴 지명을 통해서 비판했는데 요지가 뭐였냐면 반크에서 중국의 어떤 뭐 김치, 뭐 이렇게 뭐 한복,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청원 사이트에 그걸 홍보했대요. 이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 이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억 한류 팬뿐만 아니라 지금 한류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위상도 과거와 달라졌거든요. 경제 수치를 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좀 뭔가 피하는 분위기지만 한국은 다가오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억 한류 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할 이 순간에 중국의 문화 패권을 경고해서 중국이 심지어 알다시피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징기스칸도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몽골이는 가만히 있거든요. 말해도 중국이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한국뿐만 아니잖아요. 1억 한류 팬하고 70억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의 문화 패권이 한중관계 문제가 아니라 전 아시아의 문제라는 식으로 홍보에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중국은 그때처럼 또 타협할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지 경제 발전 뭐 때문에 또는 북한 문제, 외교 문제 때문에 침묵하면은 계속해서 타협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건 분명히 막아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토론에서 못 하신 말씀이나 우리가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더 주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박기태 단장님 먼저 말씀 네, 주실까요? 뭐든지 처음부터 나오질 않아요. 태풍이 오고 해일 온다 그러면 미리 동식물들이 움직이잖아요. 20년 전에는 마리장성의 위치가 한 번도 한국에 안 들어왔었어요. 20년 동안에 마치 고물처럼 늘어났어요. 결국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저는 20년 동안의 고구려 역사를 방치하고 중국이 홍보하는 걸 묵인하니까 이제 우리의 어를 빼앗기니까 먹는 거, 김치, 입는 거, 한복 이 모든 걸 다 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겠어요. 한국 개개인들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정체성과 어를 지킬 수 있는 게 사라질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처럼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도 싸웠잖아요. 총각 없이도. 지금은 세계 10대 대국이고 우리나라 또한 세계 1억 명의 팬들이에요. 이런 세계 언어를 움직이는 거 한국이 더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정부도 각성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한테 우리의 어떤 매운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태 교수님. 큰 고음을 상대할 때 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주먹으로 치거나 몽돌이로 치는 방법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작은 이나 뭐 이런 이제 아주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중국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아까 중국의 그 김치를 홍보하는 그분 한국 김치와 중국 김치를 두고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면 한국 김치를 먹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 김치는 위생적이다. 그걸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논쟁이 있으면 네티즌들은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김치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국 김치를 중국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라바이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운 배추김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감의 차이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한국에 있는 김치가 단순하게 그런 김치뿐만 아니고 뭐 열무김치, 뭐 갓김치, 뭐 온갖 김치들이 백김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김치들을 다 정렬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은
이것을 컨텐츠하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복에 대한 문제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여성 한복에 이제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남성 한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갓 쓰고 하는 것은 우리 것만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리 전통이 갖고 있는 한복을 소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족 한복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를 입는 조선족은 잘 없습니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진실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신동북 공정, 전파 공정이라는 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서 박기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단장님,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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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유력 언론사인 매일신문사에 실린 만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에게 피 맺힌 과거사의 상징처럼 생각되는 사진을 소재로 삼아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 만평에 드러난 역사의식과 공감 능력의 부족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만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매일신문사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은 더 놀랍습니다. 가정맹어호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가혹한 세금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부 비판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내던 세금 더 내라니 누군들 반갑겠습니까? 하지만 그 세금은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 세금을 더 내기 싫으니 이전 집값이 되면 좋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 넉넉 잡아 10%의 대상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민들은 그 세금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평의 목적도 그것을 위한 장치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비판을 감싸고 드는 언론사의 행태도 많은 이들에게 가혹한 짓입니다. 정치나 세금만 아니라 언론도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